이른바 혁신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그에 앞서서 지역구 3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험지 중의 험지 서초 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인데요. 결단의 배경도 들어보고 또 전국 현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역구가 서울 중구, 성동, 갑이잖아요. 네네. 3선을 하셨어요. 이게 정들었다면 정든 지역구인데 또 열심히 또 닦아놓은 지역구인데 떠난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제가 네, 이 자리까지 있는데 가장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됐던 지역이고요. 네, 누가 뭐래도 정치인 홍익표를 만든 그 가장 소중한 곳이 바로 그 성동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초를 선택한 서초을. 예.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잖아요. 네, 꼭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 영남 경북 지역에 있는 원외위원장들께서도 자꾸 뭐 험지, 사지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네네네. 네, 저희로서는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지역, 그다음에 뭔가 한번 꿈을 갖고 우리가 한번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꼭 뭐 서초울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니었고 뭔가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당내 선거도 지고 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심하게 됐고. 저는 이번 결정이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뭐 당에게도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정치를 봐도 저는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혁신안 중에 하나긴 하지만 뭐 당규나 뭐 당원으로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것을 뭐 국민 요구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뭐 3선 이상은 못하게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해외 나가서 의원 외교나 또는 뭐 이런 문제를 풀어볼 때 아무래도 오래 한 분들이 의원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다양한 어떤 이견 조정이랄까 갈등 네. 조정의 능력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회, 정당,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아져 있다는 게 문제지. 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회복해 나간다면 다선 의원들이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또 지역에서 평가 좋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좀 더 하는 것에 국민들이 하지 말라 이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제도화해 놓으면 본인이 결정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몫을 자꾸 축소하는 것이 도리어 정치의 어떤 제도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또 중진 의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많은 의원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예. 또 뭐 걱정도 해주시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이든 그분들의 고민과 고민의 어떤 맞은 선택 지점은 당의 변화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과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선택받을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게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초울 지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재선하고 있는 곳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 사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 서초를 포함 강남 4구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있는지요? 예, 사실은 저희 민주당이 2010년 특히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네. 서초구는 물론이고 강남 지역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남 4구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나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박 시장님은 계속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기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거는 결국은 저희들의 그 잘못, 특히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세제 정책, 예. 뭐 또 이런 경제 정책 등과 관련돼서 경제 사회 정책 등과 관련돼서 도리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책 전반을 좀 저희가 둘러보면서 이분들의 그 의견도 저희가 경청하고 또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우리가 정책들을 좀 표방한다면 네. 저는 다시 충분히 이쪽 지역에서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어떤 득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큰 선거,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저희 민주당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도 위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초로 가겠다라고 하신 건데, 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표방하는 서민 어떤 민생 정책이잖아요. 요런 게 서초 지역에 좀 먹힐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중산층과 서민할 때 우리 그 GDP가 1인당 그 국민소득이 10,000불을 조금 넘었어요. 구매력 기준으로도 한 2,3,000불 정도였는데, 네. 지금 저 시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35,000불이 넘고 구매력은 46,000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 비교만 해도 3배, 4배 가량 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개념을 훨씬 더 폭넓게 크게 보고 접근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서민과 민생 정책에 대해서 그 서초 지역에 계신 분들, 서초나 강남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반서민이다 이렇게 보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여론주도층에 많이 계시고요. 주로 저는 단순히 부자 프레임보다는 서초 강남 지역에 계신 분들의 특징은 우리 사회에서 여론 주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공적 관점,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요즘 그 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강조하듯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본인들의 책임과 역할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이분들에게도 그것이 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통합과 그다음에 사회 발전 차원에서 설명드린다면, 저는 충분하게 이 지역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나 성원을 우리가 관심을 끌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전당대회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룰이 결정이 됐는데, 비대위가 결정한 안을 뒤집고 당초 전준희가 올렸던 안을 지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네. 예선 뽑을 때도 일반 여론 30% 반영하는 그 안이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초에 작년에 만들어졌던 장경태 의원 혁신안에서부터 네. 전준희 수정안, 이게 비대위에서 또 재수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으면 처음부터 전준희 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에서 당무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이 비대위안을 기초로 한 절충안이,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룰 문제 갖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당원들과 또는 어떤 안이 합리적이냐 이런 판단하에 빠르게 합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합의안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의 정치력이 발휘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 관련돼서 권역별 투표제 2표 중에 1표는 자기 지역의 인사한테 투표한다. 이 안도 철회가 됐습니다. 네네. 자, 이 부분 혹시 지역 내 인재 안배하는 부분, 이거 보완책이 좀 필요할까요? 아마 이제 처음에 저도 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제도가 들어왔는지. 굉장히 이상한 제도거든요. 조금 특이하죠. 예. 예. 표 한 표를 자기 지역에 쓴다. 이거는 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도라. 다만 아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 호남 지역 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영남 지역이나
충청 강원 지역 등에서도 전혀 이제 후보가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주에서는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그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이렇게 썩 부합하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그 원안으로 이 제도를 다시 수정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지역 안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고 나면 그 최고위 구성에서 지명직 두 명의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좀 지역별 안배를 좀 고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최종적으로 이제 대표 출마는 무산이 됐는데 박 전 위원장 뭐 계륵 얘기도 하고요. 상당히 반발이 좀 거센 것 같아요. 혹시 박 전 위원장한테 좀 전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 이거 뭐 이거는 직접 만나 뵙고 전달하는 게 더 좋은데 예. 저는 늘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당원 또는 당의 한 그 조직인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늘 그 선당 후사란 말을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저런 당의 결정에 때로는 자기한테 유리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불리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결정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결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여러 가지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당의 그 어떤 미래, 그다음에 당의 통합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때로는 그 결정을 수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싸울 때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런 차원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그 당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 한번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당무위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본인과 당을 위해서 다 두루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대명 얘기 많이 합니다. 어차피 대표 이재명 이 97그룹 해서 뭐 여러분들이 또 출마를 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전당대회를 좀 재밌게 또 박빙으로 치르려면 어떤 가치 또 어떤 혁신 방안을 제시하면 좋을까요? 의원님 보시기에. 그거 저 후보들께서 잘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코치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만 우리 당이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 문제를 풀기 어렵다. 예컨대 많은 분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 대 반민주, 네. 노동 대 자본, 통일 대 반통일 이런 단선적인 프레임 갖고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어떤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미래를 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극화 불평등으로 인해서 저는 통합과 연대라는 것은 굉장히 다음 우리 당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공정, 포용 이런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 연대와 통합 이 문제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혁신 방안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실력 부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지 언론 탓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방식을 얘기하지 우리가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 또 언론이 우리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탓을 하는 것은 물론 저희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탓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길을 만들고 개척해 나가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네. 자, 윤석열 정부 평가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부정평가가 50%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 여당 또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가 있을까요? 특히 도스태핑 좀 그만해라. 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도스태핑 같은 경우는 전역성 나쁜 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그거를 의식적으로 내용도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준비 안 된 걸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결국은 대통령이 도스태핑 할 만큼의 준비가 있는지 또 그런 설명할 만한 이슈가 있는지 그래서 매일 그걸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두 번이든 아하. 뭐 저는 매번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설명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궁금한 것을 소통하고 싶을 때 준비해서 나오시는 게 더 그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하시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 생활 물가 상승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국민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나 어떤 그 불확실성,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믿음 있는 정책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경제대책 발표 자체가 너무 그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뭐 세금 깎아주는 문제나 네. 전혀 그 현재 물가 상승과 관련 없는 이런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정부가 현재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장과 일반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 할 일 원 구성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좀 짚어주십시오. 네, 빨리 조속히 원구성을 해야 되고요. 네. 저희들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부에게 그 필요한 대안들을 아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적으로 정책. 그다음에 네. 실력 있는 전문성 있는 그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야당 그리고 대안 정당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